하지만 저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타워플레이스니까. 돈이 많은데 뭘 걱정합니까? 얼굴 거부하고 저는 지리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리산에서 고사리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 스스로 탐사보도비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무려 10억 원을 펀딩 받았습니다. 그러다 정확히 9개월 만에 폭망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한테 모든 사람 돈을 다 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살인범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 돈 좀 빌려줘 했더니 그 잠시 뒤에 150만 원을 입금이 됐습니다. 이 살인범 덕분에 저는 양진호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말할 겁니다. 아마 누군가는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살인범한테 돈을 빌릴 수 있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분과 닮았습니다. 양진호 회장을 폭로하기 2개월 전에 저는 살인범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살인범에게 돈을 빌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했던 최고의 선택 4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4가지 선택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글을 써서 먹고 살고 있지만 저는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야 겨우 한글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내신 15등급까지 있던 시절에 전교 꼴등권을 머물다가 14등급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타워플레이스니까. 돈이 많은데 뭘 걱정합니까? 갑자기 제가 달라 보이죠? 이거 구두 이거 좀 비싸 보이고, 이거 후줄근한 티 이거 명품 같고. 농담입니다. 사실 타워플레이스는 저의 집이 아니라 제 첫 직장이었습니다. 타워플레이스가 지어질 때 저는 거기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오마이뉴스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거기서 약 정확하게 1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일하다 보니까 저에게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좀 더 좋은 보도를 하자. 저에게 좋은 보도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탐사보도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자 오영호 대표가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오케이, 너 나가. 그 대신 나가도 내가 계속 월급을 줄게. 4대 보험도 유지해 줄게. 오영호 사장께서 저한테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기사를 잘 썼으면 저는 놀라운 제안을 하실까? 저는 그 달콤한 제안을 받고 일주일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뒤에 오연호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급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연호 사장께서 다시 제안했습니다. 그래, 그럼 살다가 어려우면 다시 돌아와. 받아줄게. 내가 그동안 얼마나 훌륭한 기자였으면 저런 제안을 하실까? 고마웠지만 제가 그런 오연호 사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전 직장이 싫거나 미워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돌아갈 다리를 불살르지 않으면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다리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다리를 끊었고요. 제 인생에서 두 번째 잘한 선택이 바로 오연호 선배의 제안을 거부했던, 월급을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월급을 거부하고 저는 지리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지리산에서 고사리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고사리 보고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고사리 1kg을 끊으면 10,000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 스스로 육체 노동을 해서 탐사보도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고사리 뜯어서 번 돈으로 무엇을 했느냐?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서 재심 전문 변호사죠. 그분과 함께 살인 누명을 쓴 분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을 통해서 그 15살 소년은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3대 3인조 사건 역시 사건 발생 17년 만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무기수 김신혜 씨 작년에야 겨우 대한민국 법원이 재심을 결정했고 지금 다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제 좋은 기사를 보고 호응을 해줘서 저는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무려 10억 원을 펀딩 받았습니다. 좋은 기사는 통한다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탐사보도 2년 동안 하면서 재심 사건 피해자들에게 있는 공통점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모두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학력이 짧고
그리고 모두 자기가 장애인이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들이 살인 누명을 썼던 겁니다. 대한민국 법원과 수사기관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혹했던 것이죠. 방금 제가 말한 세 가지 말고 더욱 놀라운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이 장면은 영화 마더의 한 장면이죠. 봉준호 감독이 만든 이 영화 마더에서 엄마 김혜자의 아들 원빈이 여자 고등학생을 살해했다는 범인으로 몰려서 교도소에 가죠. 그때 엄마 김혜자는 내 아들은 살인범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거의 광기에 가까운 치열한 노력을 하죠. 그러다 중요한 사실 하나 알게 되죠. 아, 내 아들이 범인이 맞구나. 그렇게 깨달은 순간 경찰이 엄마를 찾아오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어머니, 진범 잡았어. 엄마가 깜짝 놀라죠. 자기 아들이 범인인데 진범을 잡았다니. 그래서 김혜자가 경찰한테 부탁을 하죠. 나 교도소 가서 면회 좀 해야겠다. 그래서 김혜자가 교도소를 갑니다. 그 영화에서 원빈 역시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지적장애인 아들 대신 누가 교도소로 갔을까? 가서 봤더니 역시 누명을 쓴 그 친구도 장애인이었죠. 그때 김혜자 씨가, 엄마 김혜자 씨가 딱 하나를 묻죠. 그 사람한테. 너 엄마 없니? 제가 보도했던 재심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엄마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가슴속에 한이 미쳤을 때 이 한조차 한을 풀어줄 마지막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엄마가 없다는 건. 재심 사건 세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엄마가 없었고 자신들의 아픔을 어디에다 하소연할 때도 없었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3내 3인조 강도치사 사건 때 살인 누명을 썼던 강인구 씨입니다. 지금도 이분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는 걸 약간 버거워하고 여전히 읽고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1999년 2월 달에 3내 나라 슈퍼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강도에 의해서 돌아가셨을 때 이 친구는 18살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단 둘이 살았는데 아버지 역시 자기 이름으로 한글을 못 쓰는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강인구 씨는 단지 3내 슈퍼 가까운 곳에 산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할머니를 죽였다라는 허위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끌려가죠. 이분이 교도소 나온 다음에 2015년도에 제가 이분을 만나서 취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누명을 썼다 하더라도 제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저랑 인터뷰합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찾아갔는데 이분들은 더 깊은 곳으로 숨습니다. 제가 강인구 씨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기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인터뷰하기까지는 또 3개월이 걸렸습니다. 총 9개월이 걸렸죠. 탐사보도가 아니면 인터뷰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득한 끝에 강인구 씨 집에 갔습니다. 제가 강인구 씨가 충남 논산의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요. 인터뷰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인구 씨,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인구 씨가 하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할머니 죽이지도 않았는데 경찰서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교도소 갇혔을 때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인구 씨도 물었습니다. 인구 씨, 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엄마가 안 계셨으니까요. 그랬더니 인구 씨가 자기 엄마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주 놀라운 얘기를 저한테 털어놨습니다. 지적장애인 아버지는 술을 좀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드시면 가정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특히 엄마를 많이 괴롭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우울증을 앓게 됐습니다. 강인구 씨가 7살 때 우울증을 앓던 엄마가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일어나더니 인구 씨한테 뭘 종이에 적어줬습니다. 그 종이를 인구 씨한테 내밀죠. 인구야, 이거 가게 가서 아저씨 보여주고 아저씨가 주는 거 받아와. 7살 강인구는 그 종이 쪽지를 들고 엄마 심부름을 한다는 기쁜 마음에 전속력으로 가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종이 쪽지를 가게 아저씨 주죠. 아저씨가 종이를 딱 보더니 뭔가를 또 인구 씨한테 줍니다. 또 인구 씨는 그걸 들고 전속력으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엄마한테 주죠. 엄마가 그걸 입에 털어 넣습니다. 잠시 뒤 엄마 입에서 하얀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살 강인구가 소매로 엄마 입을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엄마 왜 그래? 그래서 엄마가 인구야 엄마 괜찮아. 엄마는 그냥 자자. 그러면서 같이 인구 씨를 팔베개하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 다음 날 깨어난 사람은 강인구 씨 혼자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죠.
전 이 아이가 너무나 황당하고 슬퍼서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인구 씨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인구 씨, 지적장애인으로서 살인 누명을 썼고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인구 씨를 위해서 울어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딱 한 명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였냐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강인구 씨가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있었을 때 1년 만에 부산에서 진범이 잡혔습니다. 역시 진범 3명이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진범을 풀어주죠. 왜? 자기들 실수를 감춰야 되니까. 풀어주기 직전에 진범 3인조와 강인구 씨를 비롯한 3대 3인조 가짜 살인범 3대 3 대지를 시킵니다. 검찰이. 그때 검찰이 강인구 씨가 가장 약하다는 걸 알았나 보죠. 그리고 강인구 씨를 다그칩니다. 강인구, 너 할머니 죽였어 안 죽였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인 누명을 썼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다 아니라고 하겠죠. 근데 강인구 씨는 자기 눈앞에 살인범을 두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저희가 죽였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우리가 죽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진범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진범이 고개를 들고 강인구 씨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펑펑 웁니다. 저 진범이 강인구 씨를 위해서 울어준 단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가 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슬퍼서 눈물을 꾹 참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인구 씨가 혼자 살고 있는 원룸에서 나와서 운전을 해서 다시 서울로 와야 되는데 도저히 서울로 갈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저는 강인구 씨를 위해서 울어준 두 번째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참 울고 있는데 갑자기 강인구 씨가 나오더라고요. 강인구 씨 냉장고에 딱 사람 먹을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캔커피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저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울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막 한 컵 들고 나오더니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이사님 뭐 하세요? 왜 안 가요? 그러면서 커피 드시고 가시라고. 전 그걸 또 커피를 받고 또 펑펑 울었죠. 어쨌든 저는 10억을 펀딩 받아서 재심 사건을 보도를 했고 그 중에 제 몫으로 떨어진 돈은 약 솔직히 말하면 1억 5천 정도를 제 몫으로 떨어졌습니다. 전 역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여리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1억 5천 나 혼자 다 쓰면 나중에 벌 받을까 봐 이 돈으로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진실탐사그룹 셜록이라는 탐사보도 매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10억을 펀딩했는데 직원 3명을 고용하면 30억 벌 수 있겠네? 제가 그렇게 보이는 대로 귀여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정확히 9개월 만에 폭망했습니다. 9개월 뒤에 1억 5천만 다 날라갔고 저는 늘 돈을 빌리러 다녔고 내가 깰 수 있는 거 적금부터 시작해서 보험까지 다 깼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한테 모든 사람 돈을 다 빌렸습니다. 굉장히 우울증을 앓았죠. 그때 2년간 대기근을 겪을 때 매체 간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합치자. 고민하다가 제가 거부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건 인수합병을 거부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3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셜록이 그나마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이 제주도에 계신 오재선 어르신 간첩 누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해서 간첩이 됐는데요. 한쪽 길을 잃었습니다. 고문당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을 보도하면서 드디어 셜록이 좀 독자들이 찾는 매체가 됐고 여러 매체에서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역시 좋은 기사는 통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어려워서 마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살인범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3대 사건 보도할 때 이분을 만나서 저하고 박준영 변호사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한 달에 400만 원 번다고. 저 그 얘기 듣고 가슴에 그걸 간직해 둔 다음에 제가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시냐 그래가지고 저 돈 좀 빌려줘 그랬더니 돈이 없대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한 달에 400만 원 번다면서 그 결혼도 안 하신 분이 그 돈 다 어디다 씁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어쨌든 돈 다 쓰고 카드값 다 나간다는 거 월급 받으면.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끊었죠. 근데 이분이 잠시 뒤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계좌번호 하나 찍어달라고. 그때는 물불 가릴 때가 아니니까 무조건 계좌번호 바로 보냈죠. 그 잠시 뒤에 15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 진짜 월급 받으면 다 쓰고
신용카드밖에 없는데 신용카드에서 내가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150만 원이다. 이거 너 주는 거다. 너 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가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왔겠니? 살인범에게 돈 빌린 건 제 인생에서 4번째로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살인범 덕분에 저는 양진호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양진호 사건 저한테 처음 찾아온 제보자가 저한테 양진호 사건을 무섭게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떨리는 저의 눈빛을 보고 제보자가 딱 이 한마디 했습니다. 떨리면 뒤지시든가. 거기서 떨려요. 그 말하면 안 되죠. 안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꼭 보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했고 양진호 회장은 많은 여성단체들이 노력을 했고 저희 보도에 의해서 약 열흘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좋은 기사는 통합니다. 양진호 회장이 구속된 것보다 저는 가장 기뻤던 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분은 양진호 회장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던 대학 교수분입니다. 숨어 지내던 이분이 보도 이후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양진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분 역시 전직 직원으로서 양진호 회장한테 뺨을 맞았던 그 직원입니다. 가는 데만 하루가 걸리는 섬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 보도 이후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와서 역시 당당하게 경찰서로 양진호 회장을 고발하러 가는 길입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이야말로 탐사보도의 진짜 맛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말할 겁니다. 아마 누군가는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살인범에서 돈을 빌 수 있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누명을 썼던 강인구 씨입니다. 손잡고 있는 분이 그 살인범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은 다른 남자 한 분 누군지 아십니까? 3대 나라 슈퍼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할머니 사위입니다. 이 사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 이런 것도 너무나 슬프고 화나는 일이지만 우리 장모님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 지적장애인 등 어린아이들 3명이 누명 쓴 게 난 더 슬프다. 살인범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정에 와서 모든 진실을 말해주면 내가 다 용서해주겠다. 살인범은 재심 재판이 열렸을 때 법원에 가서 내가 살인범이 맞고 우리가 다 범죄 저질렀다. 지금이라도 처벌을 받겠다면 받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화해를 했고 용서를 했습니다. 저는 살인범에게 돈을 빌린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이 살인범을 제외하고 강인구 씨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던 경찰, 검찰들 단 한 명도 사과한 사람 없습니다. 판사 10명 중에서 딱 1명 사과했습니다. 그 한 명을 제외하면 이 사건 책임자 중에서 이 사람이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 내게 중요한 4가지 선택의 뒷면에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훈수 둘 만한 자격은 되지 않지만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계획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무섭다면 그 길은 100%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 않으면 그 길은 가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을 구원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을